제가 한 7개월 됐네요. 잡동사니 현대사라는 책을 냈었고요. 좀 겁없이 요즘 책도 안 팔리는 시대에 3권으로 냈어요. 1권이 일상생활, 2권이 사회문화, 3권이 정치경제, 이렇게 출판사에서 편집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몸과 마음에 대한 생각이 물질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바뀌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입학한 첫날부터 그랬어요. 뒤쪽 칠판에다가 매일 논어를 한 문장씩 써줄 테니까 그거를 못 외우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시절엔 그게 가능했어요. 첫 문장이 하기 싫으면 불영여로와. 외우기 너무 쉽죠. 이거 못 외우고 집에 못 가는 애들은 없었어요. 문제는 글이 아니라 뜻이었어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매일 배우고 매일 익히는 게 일인데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짜증나죠. 저 무슨 거짓말이 저런 거짓말이다. 황당했어요. 누가 저런 사람을 몇천 년 동안 존경하나. 저 거짓말이지. 아니면 자기도 안 믿는 말인지. 공부하라는 가스라이팅,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이제 논어를 다 읽고 나서 그렇게 좀 터무니없는 사람은 아니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하기 싫으면 불영여로와에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평생 제가 공부하는 걸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끔 기쁜 때도 있었지만 늘 기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중학생쯤 됐을 때였어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기에 제가 그 이후로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이제 잔소리를 했어요. 이 녀석아, 내가 네 나이 때는 책을 1000권을 읽었다. 실제로 1000권도 넘게 읽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할 게 없었으니까. 아들이 한마디로 저를 바보 만들더라고요. 아빠 때는 컴퓨터가 없었잖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 나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 그럼 공자는 뭐가 있었을까? 뭐가 새로운 게 있었어야 말이죠. 모르는 게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볼 도리도 없고 책도 없어요. 공자가 무슨 책을 보고 공부했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공자의 말이 책이 된 거죠. 누구한테 배우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 해도 기쁜 거죠. 두 번째 문장, 유궁이 자원방내하니 불영낙호.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가까이 있는 벗도 귀찮은데 멀리서 찾아오면 밥값 들고 뭐가 좋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길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거 하나하나 듣는 게 전부 신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공자 시대 정말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뻤을 것이고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이 얘기 저 얘기 전해주면 즐거웠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뭐가 즐겁냐면 물건을 새로 사서 사용하면 매일 시용지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평소에 제일 즐겁고 기쁜 일들은 뭐냐면 집 앞에 택배 왔을 때, 주문한 택배가 왔을 때, 명품이 바래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 책상에 놓이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아무나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어요. 알미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기쁨을 느끼고 물건의 즐거움을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즐거운 마음하고 정말 갖고 싶던 물건을 가졌을 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하고 어느 쪽이 더 커요? 그렇죠? 자동차 하나 새로 사면 세상이 다 바뀐 것 같죠. 현대 사회는 이제 공자는 사실 평생 새로운 물건 얻어본 게 그런 기록도 많지 않지만 얻어본 게 옷 한두 벌, 신발 수십 켤레였어요. 그것도 부인이 만들어둔 이렇게 새끼를 고아서 만든 집신 수십 켤레, 남학신 수십 켤레가 그게 새로 얻은 물건이 다였어요. 근데 현대인은 안 그래요. 현대인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건 사람이나 지식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심지어 자기 배우자가 부엌에서 음식 만들다가 손가락을 다치면 밴드 붙여 다쳤어? 그러고 말아요. 자기 자동차에 흠집이 나면 난리가 나죠. 그게 현대인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 변화는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일까? 이제 제가 그 잡동사니 현대사라는 책 속에서 수많은 물건을 가지고 281개의 물건을 가지고 다 이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출발을 해보죠. 우선 몸과 마음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은 어떤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일이 있어요. 우리 말한다 그래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내요. 울죠. 우리가 아기가 소리를 낸다고 아기가 말한다고 하질 않아요. 다른 동물이 소리를 다 냈는데 말한다고 하질 않아요. 아기가 어떤 소리를 낼 때부터 우리가 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할까요? 네. 입술 닿는 소리라고 그래요. 순음.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계열에 사는 발음들이에요. 그 순음을 낼 수 있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원숭이, 개, 다 온갖 동물이 다 소리를 내지만 이 미음, 비읍, 피읍 계열, 입술을 부딪혀서 내는 소리를 내는 그 소리는 인간밖에 못 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똑같아요. 첫 번째 말은 미음, 미음이에요. 그게 엄마, 맘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맘마는 엄마라는 뜻도 되고 젖이라는 뜻도 돼요. 맘마 줄까? 그러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파파, 마마예요. 미음 발음 다음에 나오는 발음이 비읍이죠. 그래서 엄마 다음이 아빠예요. 엄마는 맘마 젖이고 아빠는 밥이에요. 아빠와 밥은 같은 뜻이에요. 밥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빠는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가 특히 이제 이 미음, 비읍 계열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몰아넣었어요. 물, 불, 바람, 그렇죠? 먹다, 말, 이런 단어들이 되게 이 계열에, 이 발음 계열에 들어가 있어요. 중요도가 높은 것들. 그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단어가 저는 몸과 마음이라고 봐요. 어쩌면 본래 하나였을 것 같아요. 마음이라고 지금은 되지만 원래는 맘 한 글자였어요. 내 맘이야 그러잖아요. 내 몸이야 그러고요. 이게 이제 옛날식 발음으로 아래야 짠을 찍어놓으면 이게 몸으로 발음되는지 마음으로 발음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양대 구성 요소가 몸과 마음이다.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었어요. 근데 과연 마음이 뭘까? 마음은 영어로 뭐로 번역할 수가 있을까? 영어로는 마인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마음은 뭘까요? 한자로는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마음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의지, 내 취향 또는 내 기호, 내 생각, 내 정신, 심지어 내 영혼까지도 전부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은 뜻이 워낙 넓어요. 우리가 몸 그랬을 때 몸, 팔, 다리, 수많은 것들이 몸을 구성하듯이 마음도 저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물질적인 것이 몸이라면 그 밖에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뭉뚱그려집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이란 말은 한국어에 있어서 독창적인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옛날 사람들은 몸과 마음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몸은, 몸과 마음을 할 때 몸은 신체이고 마음은 정신이며, 몸은 육체이고 마음은 영혼이다. 근데 몸은 늙어서 썩어져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영혼도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은 안 죽어요. 몸은 늙어가면서 계속 추해지고 약해지는데, 마음은 사람이 가꾸는 대로 계속 향상돼서 성장하고 영원불멸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게 종교적 가르침이죠. 몸이 중요하냐? 아니,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몸은 불교에서는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허물이 무슨 뜻이에요? 허물벗다 할 때 허물. 헛것이란 뜻이에요. 몸이 실체인데 몸을 허물이라고 그러고, 정신을, 보이지도 않는 정신을 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을 죄악의 상징으로까지 봤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에서 그런 좀 훈련 과정, 그런 수련 과정이 있어요. 자기 몸을 괴롭혀서 정신을 고양시킨다거나, 자기를 때리고 굶고 고양하고 자기 몸을 괴롭혀서 자기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 반대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죠. 마음만은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쓰죠. 혼비백산하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져서 인간을 만든다. 천지인이죠. 인간의 몸에 들어와 있는 하늘의 기운이 혼이에요. 땅의 기운이 백이에요. 왜 합쳐서 혼백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몸 안에서 함께 공존해요. 근데 인간이 죽으면 혼은 자기가 왔던 하늘로 다시 날아가요. 그래서 혼비죠. 혼은 날아가고, 백은 자기가 땅에서 왔으니까 다시 땅으로 흩어져요. 백산이죠. 혼비백산.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아무 데서나 지내도 돼요. 혼에게, 죽은 조상의 혼에게 지내는 거니까. 날아다니니까 미국 가서 제사를 지내도 혼이 날아와요. 근데 성묘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죠. 묘소까지 가야죠. 백은 땅에 있으니까. 그럼 백에게 지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묘와 제사는 같은 날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달라요. 하나는 혼에게 드리는 인사고 하나는 백에게 드리는 인사가 보내진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몸학대가 곧 마음 수련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유교는 이제 대학에서 이런 구절이 있죠.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몸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 경물, 지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는 많이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앞에 경물, 지지, 성의, 정신이 있어요. 사물을 일일이 조사해서 지식을 얻고 그 안바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마음을 바로잡으면 저절로 행동거지. 마음이 행동거지로 표현된다. 그게 수신이에요. 수신은 마음이 지행합일이 되면, 옳은 생각을 가지면 행동거지도 올바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서 온 가족이 다 수신한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세상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음을 가꿔야 한다. 어떻게 가꿀 것이니? 일단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들어보죠. 마음을 가꾼다. 요즘 무슨 수련단체 아니면 이제 무슨 단전호흡 이런 데서 마음 수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 좋은 상태로 고양시킬 수 있을까?
아니 무엇보다도 좋은 상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옛날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요즘 넷플릭스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면 찾아서 보십시오. 네안데르탈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호모사피엔스종이 대략 한 2만 년 전쯤에부터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유골 화석에서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가 발견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부러졌다가 붙은 다리뼈. 이게 뭘 의미하는가? 다른 동물은 다리가 부러지면 죽어요. 근데 인간은 그게 다시 붙어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붙을 때까지. 예. 다른 동족이 보살펴줬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옆에서 보살펴주고 누군가는 밖에서 먹을 걸 구해다가 나눠주고 이 보살핌과 나눔, 베품이라고 하죠. 이게 인간 공동체의 탄생이고 인류 문명의 출발이고 그리고 인간성의 출현이 있어요. 베풀고 보살피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간은 근데 이게 베풀고 보살핀다고 해서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이 나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나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뭐가 또 탄생이 되냐면 탄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뭘 인간이 깨닫냐면 신의 존재를 깨달아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능력이 뛰어난 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를 고민하게 되죠. 예, 그 고민은 우리 단군신화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인간, 우리의 한국인의 공통조상은 단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단군은 어떤 존재인가? 평양에 단군능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른바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단군능을 발견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꾸며놨는데 팍팍 긁어서 거기서 단군의 DNA 조각을 찾아냈다고 치자고요. 그걸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인간은 조상인지 DNA가 나올까요? 아버지는 신, 한웅이잖아요. 어머니는 곰. 거기 인간이 더 DNA가 어디 있어요? 신과 곰의 동물의 DNA죠. 그런데 전 세계 신화가 대략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에 있는 존재다 라는 생각. 신은 선하고 동물은 아비가슴이 되어버리는 베풀 줄을 모르는 자기 것만 챙기는 악한 존재다.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 이타심과 이기심 사이에 이걸 각각의 선악으로 이름을 짓고 신의 선함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 과정이다. 그게 영혼을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물적 욕망에서 어린 몸을 학대하는 그런 종교 수련법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수천 년간 인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믿었던 그대로 실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정 안 되면 그걸 믿지 못하더라도 살아서 보답받는다. 저도 어려서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다. 생각해보면 별로 복받아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대략 16세기에 오면서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얘기하고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인류사의 일대 사건이 짧은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로였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은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둥글다였어요. 그 둥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 땅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콜럼버스의 발견은 땅이 둥글고 땅이 둥글다는 사실을,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했죠. 물론 아직도 땅이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발견이 모두를 바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굉장히 오래된 땅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 뭐 거의 비슷한 무렵에 이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지성설을 주장했어요.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그러다 파문당할까봐 이제 두려워서 주장을 처리했다가 1543년에 죽기 직전에 내가 죽으면 책을 출판해라고 원고문을 줬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파문하든 말든 할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1543년에 책이 출판돼요. 천체의 회전운동에 대하여.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돈다. 이걸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인류사의 일대 전환이었어요. 인류의 세계관의 일대 전환이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전환은 땅이 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늘이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식에, 인간의 고민의 의식에 심층적인 고민을 한 겁니다. 인간은 대사에 언제나 신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시작하잖아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개천절이잖아요. 하다못해 술 마실 때 잔을 하늘로 들어 올려요. 왜? 술은 신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없어지면 신의 집은 어디에 있나? 신은 어디에 사나? 나중에 괴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말 큰일이다. 이제 구원 또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 거룩함, 죄 없는 세상, 인간의 선에 대한 착함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근거가 이것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천국이 없다면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안겨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같은 해, 공교롭게도 같은 해였어요.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는 이태리 의사가 인체 해부에 대하여라는 책을 냅니다. 아주 상세하게 사람을 처음에는 피부를 벗기고 그 다음에는 근육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뼈를, 그러니까 피부, 근육,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뼈까지 하나하나 사람을 일일이 이제 해치해가면서 그림을 그려서 해부도를 잔뜩 싣고 인체에 관한 해부의 인체의 비밀을 책으로 내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왜 만물의 영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도 지금 마야나 잉카 문명 또는 이제 이집트 고이집트 문명에서도 뇌수술한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는 사람을 다 내장까지 다 꺼집어내고 해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해부도 한 장 남은 게 없어요. 왜 그랬나? 임진왜란 때 조선의 의사 한 사람이 외적 두 사람, 외부 두 사람 시체를 해부했어요. 아니, 해부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체를 해부했으면 사람 의술이 굉장히 놀랍게 발전했다. 현대적 사고방식이라면 이렇게 누구누구가 사람을 해부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현대적 사고방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천벌받아 죽었다. 요절했다. 이렇게 끝나요. 인체를 해부하는 것은 인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성을 해부하는 것 같다.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히포크라테스도 그들의 10세기, 11세기 활동했던 유럽과 이제 서아시아에서 활동했던 갈레노스도 해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중국 의사들은 이 해부, 이 책이 전체 실론이라 몸 전체의 새로운 이야기란 제목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의 한의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 몸에는 상초라고 해서, 한의학에서 많이 써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런 별도의 장기가 있는데, 이 상처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서양 오랑캐들이 그걸 몰라서 죽은 시체를 해부해서 어떻게 산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이 인체 해부는 어떤 좀 놀라운 정보를 인간들에게 주냐면, 각 장기의 위치, 근육의 작동 방식 이런 걸 보면 사람과 원숭이는 별 차이가 없다. 해부학적으로 사람과 원숭이는 별 차이가 없다. 사람도 동물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300년 후에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진 거죠. 인간은 짐승이 아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행동하면 그걸 타락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고대에 스스로 자기가 인간이라고 자각한 이래로 동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동물과 다른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늘 짐승 같은 놈 그러면 심한 적이었죠. 인간은 짐승에 비유하는 건 욕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짐승에 비유하는 걸 넘어서 인간은 아예 짐승이다. 자꾸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 다를 바가 없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몸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본성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며, 또 신과 연결되었다고 믿은,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성이라고 믿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더 중요한 건 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해요. 몸은 할 것이고 마음이 진짜다라는 믿음이 변화되는데 또 다른 물질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울이었어요.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저보다 연배가 위로 보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제 기억에 제가 살아온 걸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집에서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부위는 요 위였어요. 상반신도 아니고 상체의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반 정도. 요즘에 화장대라고 하는, 이제 여성들 화장품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서 화장할 때 쓰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 경대, 그래서 요만한 함 같은 거, 얼굴만 겨우 보이는 그런 함 같은 걸 쓰면서 살았죠. 그런데 사실은 14세기, 15세기 유럽에서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리 거울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베네치아 이탈리아인들이었고요. 그 기술을 베네치아에 가르쳐준 사람들은 아라비아인들이었어요. 이슬람과 사람들이었었는데, 유리 거울이 개발되면서, 그리고 이제 유리 거울을 지금처럼 뒤에다가 얇은 은박을 입혀서 쉽게 만들게 된 것은 거의 19세기 후반기나 되었어요. 중반이나 되었어요. 유리거울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겠나,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어떻게 알았겠나. 그렇죠. 이제 조선 말기에 군교, 요즘으로 치면 장교쯤 돼요. 군 장교 노릇하던 사람이 친구들하고 기생집에 갔대요.
기생집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어떤 기생이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얘기를 하대요. 저렇게 생긴 사람도 마누라가 있어. 얼굴이 잔뜩 이제 그걸 이제 곰보죠. 얼어서 어렸을 때 아기 때 두창을 심하게 알아서 얼굴이 잔뜩 굵어서 이제 그걸 찰곰보라고 그랬는데 곰보에다가 좀 막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해서 평생 기생집에 발을 끊었고,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평생 기생집에 발을 끊었을 뿐 아니라 반질반질한 돌 옆에도 가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예. 달밤에 우물에다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우물에 비치는 얼굴을 보거나, 청동 거울을 쓰기는 했는데 정말 비싼 물건이라 아주 양반집에서나 귀족들이나 쓸 수가 있었고, 또 이건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유리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기가 어려웠어요. 안 보이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려는 마음이거든요. 관찰하려는 마음이에요. 개입하려는 마음이에요. 안 보이면 관심도 얇아지죠. 옛날 사람들은 남의 얼굴은 유심히 볼 수 있어도 자기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도리 방도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 잘생겼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자기 얼굴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대략 이제 15, 16세기부터 유리 거울들이 유럽에서 나타나면서 유럽 회화, 미술사에서도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요. 굉장히 정교한 그림들이.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시대 직접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석 조각을 했다고 하지만, 그림은 아시다시피 중세 미술사 보면, 프레스코아들 보면 대강 사람들의 생김새가 뭉개져 있어요. 생김새를 정확히 그리질 않아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실제처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나오고, 19세기에는 저런 식의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야한 신체의 모습들을 일일이 그리는 이런 회화법이 나타나요. 몸 자체를 긍정하는 태도가,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태도가 나타나요. 자기를 정확히 보니까 남도 정확히 보고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같은 미술 장르들이 나오고, 우리도 19세기가 되면 처음으로 윤두수라는 사람이 자화상을 그리죠. 거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대략 19세기부터 유리 거울이 나오면서, 이 거울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마음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몸의 위상을 높이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윈의 진화론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느냐 맞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 얘기의 핵심은 인간도 동물이다 라는 거였죠. 신이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를 던졌죠. 인간이 이렇게 진화했다면 원숭이는 진화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개가 진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던져주는 거죠. 진화 자체가 결국은 몸의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이 가면 나중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또 하나 굉장히 중대한 얘기는 이제 경쟁이 바로 진화의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인간 세계에 경쟁 만능주의를 심어줬다는 거. 그 전까지 인간들은 이제 두 가지 타인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하나가 경쟁이라면 내 걸 얻기 위한 경쟁이죠. 또 하나가 서로 돕는 연대가 있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했나? 옛날 사람들의 자연재해, 맹수의 습격, 전쟁, 수많은 일들 속에서 혼자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전국 어디에나 그런 전설들이 남아있어요. 전설의 고향같이. 예를 들어 이제 서울의 배우계라고 하는 광장시장이 옛날 이름이 배우계였어요.
그와 관련된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호랑이를 피하려고 100명이 모여야 그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백인 고개였다가 배우개가 되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전국에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도 사람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뭉쳐서 지나가야 된다. 그게 연대의 경험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대가 더 중요한 가치였었는데,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은 연대보다도 경쟁이 진화의 동력이다라고 하면서 경쟁 중심의 세계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자, 뭐 이런 좀 그 세계사적인 변화가 16세기부터 진행되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보죠. 뒤끝부터 할까요? 1883년에 두 개의 정부, 준정부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파리국이라는 거였어요. 1882년에 멜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을 외교 고문으로 초빙하고 고종이 물어봅니다. 우리도 빨리 이제 개화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외국과 무역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도가 무엇이가 있는가? 그랬더니 중국이나 일본처럼 비단 만들어서 수출합시다. 그래서 이제 잠산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멜렌도르프 본인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서울 종로구 수성동의 큰 저택, 원래 민경호의 집이었었는데 민경호가 인도골란 때 죽으니까 그 집을 고종이 멜렌도르프한테 내줬어요. 근데 그 집이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이 제일 좀 불만스러웠던 게 창호지였던 것 같아요. 유리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독일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 있었던 요집 로젠범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나와서 유리 공장을 하나 만들어봐라. 정부가 돈을 투자를 할 거니까 돈 없어도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강변에 파리국이라고 하는 유리 제조 공장을 만듭니다. 조선 정부가. 아니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이제 그 사람 보고 만들려고 시키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집이 붙여놨는데 전부 종이로 붙여놨고 유리를 만든다고 해서 유리창으로 바꿀 만한 돈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장사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장사되는 걸로 자기 마음대로 업종을 바꿉니다. 성냥 공장을 만들려고. 근데 성냥 공장, 한강변에다가 한강에 있는 모래를 쓰겠다고 해서 파리국이라는 이름은, 이 파리는 페르시아라는 뜻이었어요. 옛날부터. 페르시아 유리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 모래를 가지고 유리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업종 변경을 하는 바람에 실패했죠. 그 사람도 망했어요. 요 장마 때 한강변에 성냥 만들려고 목재를 쌓아놨다가 계속 떠내려가는 바람에 그 사람도 망하고 말았습니다만, 첫 번째 이제 판유리 생산 시도였어요. 물론 이걸로 이제 유리창을 만들려고 했는 건지 거울을 만들려고 했는 건지, 그보다는 카메라용 필름, 유리관방 필름을 만들려고 했는 건지는 뭐 다 쓰려고 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1910년대가 되었어요. 사실 이게 유리창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이사 갈 때는 좀 힘들죠.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쉽기 때문에 잘 깨져서 멀리서 수입해 오기도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근교의 유리 공장이 주로 우리나라는 국내부에서 러시아 기사를 초빙해서 1890년대에 처음 생산이 됐고 10년대쯤 되면 이제 일본인들이 생산하면서 1910년대쯤 돼서 혼수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 좀 되실 거예요. 일제강점기 결혼하신 분들은 혼수품이 보통 경대였어요. 조그만 유리 거울 달린 유리 거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생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요. 저희 이제 아파트 사는 때 한 집이, 우리 저 아파트에 한 집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자재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엘리베이터 보고 왔다고 엘리베이터를 전부 이렇게 천으로 붙여놨어요. 근데 굉장히 답답해요. 거울이 없으니까.
몇 번쯤 하루에 거울을 보세요? 특히 뭐 이건 뭐 요즘에는 이제 거울이 없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있고, 뭐 공공기관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뭐 역사 입구에 다 붙어 있고, 또 거울 앞에 또 밑에는 무슨 광고 문구 써 있고, 늘 보게 만들죠.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 자기 얼굴만 보나요? 이제 거울이 이때 처음 들어와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목욕탕에 가지 않으면, 대중목욕탕에 가지 않으면 자기 전신을 볼 기회를 없었어요. 얼굴이나 목 부위나 상반신 정도 보는 그런 거울만 보다가, 대략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집집마다 전신 거울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와 겹치냐면 헬스클럽이 문을 열기 시작한 시기와 겹쳐요. 사람의 관심이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얼굴에서 몸 전체로 확대되는 거예요. 보면 관심이 생기는 거죠. 몸에 대한 관심을 크게 키우는 데 거울만큼 큰 역할을 한 물건도 없겠죠. 이건 1910년대부터 이제 일반 가정들의 침투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나 되어서야 대형 유리거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부분 현관문 바로 옆에 전신 거울이 붙어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해서 전신을 봅니다. 보다 보면 이제 몸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죠. 현대인의 현대적 고민. 두 번째 현대적 고민일까요? 첫 번째 현대적 고민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입지? 예, 어쩌면 이제 100년 전, 200년 전 사람은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를 현대인들은 거울을 보면서, 심지어는 입었던 옷조차 이거 아니야 하고 갈아입게 만들어요. 거울, 전진 거울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또 자기 몸을 보면서 남의 몸과 비교를 하면서 좋은 몸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몸이란 타고나는 것이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타고나는 것이라 자기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수로 몸을 바꿔요? 타고났는데. 근데 마음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 바뀌었다는 말은 참 많이 써요. 마음 바뀌었어? 근데 몸 바뀌었어라는 말은 안 써요. 몸은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제 담론이 첫 번째 바꾸는 문제는 수명을 바꾸는 문제. 수명은 천명이다. 천수,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다. 인명은 제천이지 사람이 어쩔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세적인 믿음이었어요. 고대부터 중세까지 변하지 않던 믿음이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걸렸다. 마마에 걸렸다. 1883년에 같이 설립된 기구가 우두국인데, 지석영이 제너의 정도법을 일본인 의사에게 배워서 자기 조카에게 처음 시험을 했었죠. 이건 귀신의 소관이었어요. 두창은 마마 귀신이라고 불렀고, 귀신 중에서 제일 세다고 그랬어. 호구별성이라고도 불렀어요. 오죽하면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이 호환은 흔히 알듯이 호랑이한테 몰려가는 게 아니고 콜레라에 걸리는 게 호환이었고요. 마마는 두창에 걸리는 거였어요. 근데 종두술로 마마를 예방할 수 있다. 두창을 예방할 수 있다.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하면 이 병이 걸리면 대략 3분의 1 정도가 걸렸고, 걸리면 걸린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얼굴에 흔적이 남았어요. 곰보라고 그랬죠. 얼굴에 파인 고리 자국, 고리 떨어진 자국이. 이런 질병조차도 약으로 퇴치할 수가 있다. 는 믿음이 생긴 거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고 가꿀 수 있다. 무슨 이제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멜렌드로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멜렌드로프가 이 조선 땅에 집을 얻어서 제일 처음 한 공사가 뭐였냐면 자기 집 마당을 테니스장으로 바꾸는 공사였어요. 그리고 중국인 통역하고 테니스를 쳤죠.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 코트이기도 해요. 거기가 1890년대쯤 되면 이제 이 정동 고종이 이제 덕수궁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정동에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테니스 코트가 만들어지고 외국인들이 수시로 거기서 뭐 테니스 대회도 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테니스 대회를 구경하던 한국인 고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걸 보고는 저렇게 힘든 일을 아래 것들 지키지 않고 왜 귀빈들이 직접 하시나. 그렇죠. 땀 뻘뻘 흘리는 힘든 일을 뭘 뛰어다니면서 직접 해. 이 양반은 아무리 급해도 뛰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몸을 단련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힘든 일은 아래 것들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다는 게 양생이라고 해서 호흡법, 숨 쉬는 걸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고, 몸 안에 있는 생기를 키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백신이나 이런 이제 의약품들이 도입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생각도 양생이 아니라 요즘 그런 말을 써요. 위생관념. 위생. 양생은 몸 안에 있는 생기를 키우는 것이고요. 위생은 몸 밖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국토 방위하듯이 생명 방위가 위생이에요. 외부의 어떤 것, 세균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침투를 막는 것이 위생이었죠. 위생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몸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죠. 근데 이건 일관되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날씬한 몸을 가지려고 들어요. 저울에 올라가서 걱정하는 거는 살이 쪘다는 걸 걱정하지, 살이 좀 몸무게가 좀 줄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1930년대 신문 광고인데 자양환이라고 하는 약이죠. 이 약을 드시면 맨 오른쪽에 삐쩍 마른 사람을 맨 왼쪽에 저렇게 뚱뚱한 사람으로 바꿔드립니다. 뚱뚱한 몸이 좋은 몸이었어요. 왜? 저게 왕의 몸이고 귀족의 몸이었으니까. 잘 먹고 노동하지 않아야, 운동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귀족의 몸이고 그게 좋은 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30년대까지도 그런 식이 남아있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뚱뚱한 아이들 보고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군감이라고 그랬어요. 뚱뚱한 무슨 장군인가. 그죠? 그리고 90년대까지도 우량아 선발대회를 했어요. 우량아의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이 몸무게가 무거울 것이었어요. 무슨 소 키우나 우량 품종 키우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식의 잣대를 들이댔었는데, 이런 이제 몸이 날씬한 몸이 좋은가 뚱뚱한 몸이 좋은가에 대한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랫동안 좀 논쟁거리가 됐다가 이제 역시 8, 90년대부터 좀 이른 시기에는 20년대 중반부터 유선형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사가 시작이 되었었고, 이제 날씬한 몸에 대한 이제 동경이랄까요? 날씬한 몸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날씬한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교육에서 어떤 정도 위치하느냐. 고종이 1895년에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면서 교육의 3대 육서, 덕체 지순서를 놨어요. 덕이 첫 번째고, 사회성이죠. 덕이라고 우리를 하는 것은
사회성이기도 하고 연대의식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옛날로 치면 도덕적 태도, 선함, 베푸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 체력을 기르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지식이다라는 순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몸 자체는 과연 어떤 것이냐? 몸은 누구 거냐? 뭐 내 몸은 내 거다라는 말 자체가 좀 웃기죠. 그렇긴 한데 몸이 이제 특히 이 근대 국민국가는 개인의 몸을 동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군대 끌고 가죠. 노동력으로도 필요하죠. 이러니까 개인의 몸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몸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얘기들을 하고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920년대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다들 알고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던 관계, 몸과 마음이 대립하던 관계에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따라서 건강해진다. 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마음만 수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한 이제 운동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립적이었어요. 제가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1920년대 받아들이는 좀 수용했는데 장기 민족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시기가 시민지 시기였잖아요. 한편으로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이 건강해야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족이 약하면 민족의 몸이 약하고 민족 구성원들의 몸이 약하고 민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전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몸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국민체조나 혹은 뭐 강제 징용이나 노동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였어요. 민족주의자들도 건강한 몸을 강조했고 제국주의자들도 건강한 몸을 강조했어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는 어떤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어디에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몸 만들기가 이제 70년대까지 아니 국가적 과제 또는 국가적 책무처럼 돼 있었어요. 요즘 여기 뭐 추천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특히 국민체조 부활시켜야 된다고. 점심시간마다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강제 체조를 했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그 국민체조를 해서 그때는 다 건강했다고. 이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50년 전인데 그때는 체조 안 했어도 건강했을 거예요. 늙어서 약해진 걸 체조 안 해서 약해진 걸로 착각하는 좀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국가가 체육을 권장하고 힘을 기르라고 건강한 몸을 만들라고 이제 이 몸은 개인의 몸을 떠나서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로 이제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몸 자체를 가꾸는 걸 넘어서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관심사이긴 한데 관심사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웠어요. 우리 보고 한국인들 보고 백이민족이라고 그랬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그 다음날 이제 한 러시아 여자가 서울에 있다가 그 장면을 썼어요.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하얀 물결이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왜 그랬냐면 1940년대 특히 45년 해방 직전 되면 소문이 돌았어요. 미군이 이제 일본 도쿄도 대공도 공습을 했고 곧 조선 경성도 공습할 거다. 근데 조선인은 일본에 반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선인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러려면 조선인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럼 일본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흰옷 입은 사람만 보면은 물총을 쐈어요. 물총을 잡아가고요. 그리고 1943년, 41년부터는 모든 여성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총 들고 싸우다 죽는데 여자들이 멋부리 입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아랫도리는 하의는 몸빼를 입으라고 시켰어요. 강요했어요. 몸빼를 안 입으면 대중교통도 안 태워줬고요. 관공서 출입도 안 시켜줬고요. 학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학생들 교복도 전부 하의는 몸빼였어요. 그랬다가 해방을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강요됐던 남자들은 국민복이라고 하는 줄근복, 여자들은 몸빼 이런 걸로 입었던 식민지적 굉장히 이제 저질적인 생체 간섭 권력에서 해방된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전부 한복으로 갈아입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복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냐? 색깔도 하나, 디자인도 하나. 우리 이걸 제복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지금은 옷을 뭐라고 옷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몸을 가리는 도구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뭐 입지를 고민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래요. 옷장에 옷이 수두룩한데도 늘 입을 옷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연히 부부싸움도 많이 하죠. 근데 그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는 옷은 유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행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거는 이제 1920년대였는데 유행 따르는 거는 기생들이나 하는 짓 정도만 생각을 했지 보통 사람들은 옷을 골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처음부터 똑같은 제복이었어요. 신분에 따라 결정된 제복. 관리의 관복이 따로 있고 양반은 소재가 따로 있고 평민들은 다 똑같은 흰색 무명옷밖에 입을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거울과 또는 이제 그와 관련된 방직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제 의복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옷을 골라 입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없던 고민이 또 하나 생겨요. 내 몸을 어떻게 표현할까? 뭘 입지? 수많은 이제 가림과 드러낸 유행에 따라서 옷을 골라 입는. 물론 권력은 수십억을 통제해서 특히 이제 독재 권력은 일제강점기 국민복 또는 이제 우리 이승만 정권 때 신생활복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입어라라고 권장하긴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이제 옷을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기 시작해요. 개성. 제가 개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별성. 그게 뭐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인간의 개별성, 고유성은 어디에 있느냐? 인격에 있었지 외모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지식 수준, 그의 인격 수준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개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었었는데 이제 그의 의복으로 표현되는 그가 좋아하는 색깔, 그가 좋아하는 무슨 차림새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개성의 핵심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몸중심의 세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일들이 생겨나죠. 1945년부터 50년 정도 이제 미군정 후생성에 일본 제국주의 통계는 잘 믿을 수가 없고요. 미군정에서 통계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워낙 어려운 때였으니까 해방 직후 상황도 그렇고 전쟁 중의 상황도 그렇고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탓이 큽니다만은 40세 조금 넘었어요. 45년 그래도.
호주의 국립연방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좀 연구를 하냐면 각 생명체 종별로 평균 수명 조사를 해요. DNA를 분석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200살 산다. 누가 200년 동안 지켜봤어요? 200살 사는지 알게? 근데 알아요. 북극고래가 400년 산다. 뭐 지금 딱지를 붙여놓고 400년 사는지 봤어요? 근데 안다고 생각해요. 개는 15년 산다. 소는 안 잡아먹으면 30년도 산다. 뭐 이런 거 알아요. DNA에 이제 종적인 생존 기간이 있어요. 그걸 분석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 DNA를 분석해보니까 인간이 자연 상태로 우리가 특별한 이제 저렇게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 뭐 의술, 또는 그 밖에 이제 익혀먹는 습관, 이런 거 없이 고대, 옛날에 종으로서 따지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종적 기대 수명은 38.7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사는 게 맞은 거죠. 사실 그래요. 이제 40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뭐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버텼어요. 지난 50년 사이에 이제 그 역의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었어요. 현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80세 전후로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 잡히죠. 80세를 넘어섰어요. 80세를 넘습니다. 게다가 전등이나 이렇게 밤을 낮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과학기술 덕에 시간 소비량은 3배, 30% 이상 늘었어요.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물질로 취급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깜깜하면 자야 됐거든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깜깜해도 일하잖아요. 아니면 놀잖아요. 아니면 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2배 늘어나고 시간 소비가 또한 30%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3배 정도라고. 옛날 150년 전, 200년 전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요. 그리고 그런 이제 상황들에서 인간의 노화를 완화해주는 물건들이 또 이걸 도와주죠. 여기도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반 정도는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안경이 없는 세상은 어땠을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안경 쓴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숙종이에요. 장희빈 부근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장희빈을 이제 왕비 삼았던 숙종이었어요. 돋보기 안경이었죠. 중국에서 명나라 때부터 이제 안경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요. 돋보기 안경이죠. 그래서 숙종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안경을 이제 나이 든 다음에 안경 안 쓰고 좀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물건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작은 글씨를 보겠느냐. 내가 젊었을 때 안경을 대신들이 안경 쓰는 걸 보고는 한번 써봤다가 오히려 안 보여서 뭐하러 이딴 걸 쓰나 그랬는데 늙어보니까 이제 안경이 필요한 줄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조는 자기가 안경을 쓰기 때문에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같이 안경 쓰고 있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정조가 그렇게 싫어해서 저도 옛날에 어려서부터 안경을 꼈는데 공연히 꼴밤을 한 대 맞았어요. 어른한테 절하면서 안경 안 벗고 했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어른 앞에서 안경 쓰는 거는 비례다라고 하는 문화가 정조 때문에 생겼어요. 근데 없다면 어땠을까? 눈의 노화가 진행되는데 안경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정년 연장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눈이 먼저 나빠지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요. 우리가 노안이라는 말은 있어요. 눈이 늙는다고 해서 늙은 눈이라고 노안이라고 그래요. 노안이 왔다. 다른 거에는 이런 노자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노치, 노설, 뭐 노비, 노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다른 건 다 늙어도 그냥 버티는데 눈은 이제 늙으면 힘들다는 거죠.
이런 이제 안경이라든가 또 사람 속이게 만드는 염색약, 모발 염색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늙는 표시로 이빨 빠진 호랑이, 이제 곧 죽을 호랑이잖아요. 이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것도 이제 수면과 직접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의치를 해박은 인물은 고종이에요. 앞니가 하나 빠졌는데 일본에 가 있던 미국인 의사를 불러다가 이제 의치를 해박았죠. 순종은 아예 통째로 이가 나가지고 죽밖에 못 먹었었는데 틀니를 좀 끼는 바람에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뭐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나 좀 빈곤한 나라에서 나이 50쯤 된 사람들 보면은 되게 이가 어딘가에 좀 구멍이 나 있죠. 이런 것들, 의치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려놔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걱정이 많아져요. 지금도 우리 개인적 걱정이나 사회적 걱정이 태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뭐 정치경제편에다가 쓰는 얘기긴 합니다만 보험제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를 자칭한 회사는 이제 1880년대 나오고 실제로 보험증서를 발행한 회사는 1890년대 나오는데 첫 번째 보험은 배였어요. 두 번째 보험은 소였고 세 번째 많이 든 보험은 교육이었어요. 근데 현대에는 이제 의료, 실비, 아니면 노후. 보험은 한 사회의 불안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거든요.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가. 현대인들은 노후를 가장 불안하게 여겨요. 왜? 다른 건 다 계획대로 돼요. 학교 생활 몇 년 하면 끝나고 직장 생활 몇 년 하면 퇴직하고. 저 노후는 언제나 끝날까? 가급적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불안해져요. 노후에 관한 기나긴 불안감이 이제 현대 문명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몸에 대한 관심, 몸을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도구들, 그 다음에 몸을 가꾸는 운동이나 그 밖에 헬스클럽 같은 것들, 그리고 몸을 꾸미는 도구들, 수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사회, 현대인 물질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많이 소비하는 것도 저런 것들이에요. 사는 것들도. 그러면서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냐?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뭐 성격이 소심하고 뭐 아니면 내성적이고 아니면 외향적이고 친구 사귀기 좋아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됐어요. 질문이. 근데 요즘 아주 간단해요.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고 아예 숫자를 표현돼. 모든 것들이 주민등록번호, 키, 몸무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개성을 구성하죠. 이름을 알아야 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아니라 각 사이즈로 키, 몸무게, 뭐 허리 둘레, 발 크기 이런 사이즈들로 자기를 표시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그런 신체적 조건들을 먼저 묻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가 됐어요. 80년대부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이제 이성,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성을 소개할 때도 젊은 여성에게 젊은 남성을 소개할 때도 착하다. 그러면 이제 만날 필요 없다. 이런 뜻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죠.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있어요. 키 한 글자면은 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키도 크다, 키만 작다, 키만 크다, 키도 작다. 요 네 가지로 인간이 네 등급으로 나뉜다.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이제 몸이 곧 정체성이고 몸을 바꿀 수도 꾸밀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자라져가면서 이게 한국에서 유독 심해요. 이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 몸 관련 사람이 가장 많은 데가 한국이에요. 뭐가 몸 관련 사람일까? 의료산업, 헬스장, 병의원, 찜질방, 성형외과, 끊임없이 본인의 각자의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마음 수련 대표적인 것들이 뭐였냐면 책, 공자님이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게 마음을 수련하는.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마음에 쓰는 시간하고 몸에 쓰는 시간하고 한번 시간대를 계산해 보세요. 책 읽는 시간하고 운동하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세요. 책은 10분 읽고 운동은 2시간 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줄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죠. 예. 몸 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몸에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과연 있느냐. 이제 동네 책방들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없죠. 어쩌면 이제 이런 정도 단위, 그러니까 이제 춘천 의령마을 여기처럼 어떤 이제 좀 지적인 대화,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이런 정도가, 이건 산업도 아니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좀 의지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죠. 다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현대사회는. 근데 이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 인간의 정체성이 이제 마음이 아니라 몸에 있다. 그리고 마음은 뭐 언제 변할지도 모르지만 몸은 자기가 가꾸는 데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 거꾸로 된 거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거꾸로 된 변화가 어디로 갈까? 몸이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력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아주 많이 써요. 이걸 좀 분해하면 성능과 마력으로 나뉘어요. 기계적인 미덕이에요. 기계가 발현하는 기능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남의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해 심이 깊다고 그랬어요. 이해는 남을 이해하는 건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보고 창의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수많은 단어들, 이해심, 무슨 동정심, 배려심, 이런 마음들. 마음에 속하거나 성질에 속하는 것, 신성이죠. 근데 최근 20-30년간 우리 사회에 능력지상주의가 만연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하면서 이 단어들이 바뀌었어요. 이해심이 이해력으로, 창의성이 창의력으로. 제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성능과 마력이라는 기계적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심성은 인간적 덕목이었고 인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력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음에는 힘이 없어요. 힘은 근육에 있어요. 몸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실 힘이 좋은 거냐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숭배하는 상황이 됐지만, 자, 이런 말 쓰잖아요. 힘들다. 힘난다. 힘나는 게 좋아요? 힘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힘드는 게 싫고 힘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힘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힘나는 거예요. 힘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힘드는 거고요. 힘 나쁜 놈이죠. 힘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내보내려면 먼저 들여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지만 힘은 숭배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듯이 공자는 불어괴력난신 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힘 숭배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 있던 거를 힘이 몸에 있는 것으로 옮겨버렸어요. 그 몸을 중시하는 사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해심은 이해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의성도 창의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 옮겨진 게 아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정력 이런 말 없어요. 배려력 이런 말 없어요. 연민력 이런 말도 없어요. 사실 그게 인간성에 좀 남아있는, 신동에 남아있는 것들인데 이건 무가치하게 취급을 해요. 돈이 안 돼. 물질로 표현되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고,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몸과 더불어서 바로 이렇게 능력중심주의가 또는 경쟁력 지상주의가 이 현대인들을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 얘기죠. 석가모니가 왕자 신분을 버리고 궁궐을 나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자기 몸을 괴롭혔어요. 몇 년간 고행이라고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악마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현대인도 해요. 비슷하게. 부처의 고행은 현대인의 헬스가 됐고 예수의 단식은 현대인의 다이어트가 됐죠. 뭘 위해서 헬스라고 뭘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가? 자기 한 몸을 위해서요. 그걸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와 석가모니에게 전 우주에 해당했던, 전 인류에 해당했던 그 무게를 가졌던 존재가 현대에는 나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중심의 사고, 현대의 물질 세계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이걸 나도 모르게 이 물질 세계에 적응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고, 경쟁력, 힘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기주의자가 되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건데, 현대문화의 특징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자, 능력지상주의가 지난 적어도 한 세기 반 동안 능력이 최고다. 이 심성에 있던 것보다는 능력이, 마음보다는 몸이, 심성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믿음이 지금 어디에 좀 위협을 받고 있냐면 AI, 기계. 어떤 인간이 기계보다 부지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이 기계보다 정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인간이 기계보다 힘이 강할 수 있겠어요? 요즘 이제 하나의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휩싸고 있죠.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까 겁내요. 실제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뭐 이 주변에 식당, 큰 식당 가보면은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요. 로봇가 다 해요. 주문도 기계가 받고 음식 테이블에 날라주는 것도 기계가 해요. 몇 해 전에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금원들이 오체 투자하면서 우리 일자리 지켜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금방 없어져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사람 없는 택시가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에서도. 아무리 인간은 뭘로 싸워도 산업혁명 직후에 막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이런 거 영국에서 벌어졌었는데 인간은 인간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로는.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계의 인간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짚고 있죠. 지배하고 덮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계의 인간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먼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인간화다.
인간 스스로 기계를 닮으려고 노력해 왔으면서 기계가 인간을 닮으려고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게 좀 어느덧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디다가 이제 SNS 썼던 글인데 누가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노인들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노인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언제 썼던 글이냐면 이제 세월호 참사 직후에 썼던 글이었어요. 그 무렵에 하도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자식 팔아서 돈 벌어서 뭐 대체 언제까지 울고 먹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썼어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식과 경륜이 늘고 인격이 높아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중세시대에는. 경험밖에 배울 게 없었던 시대에는.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그래요. 저희 세대, 그러니까 여기 계시면 다 비슷할 거예요. 지금 이제 1958년부터 1971년까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고요. 넘게 태어났고요. 1953년에 첫 번째 의무교육이 1954년에 처음 실시돼요. 초등의무교육이에요. 대략 이제 1945년부터 1970년대 조금 더 뒤로 좀 당겨주면 80년대생까지 이 두 세대 해방 직후에 탄생한 세대부터 1980년대에 출현한 세대까지가 인류 역사상 굉장히 독특한 신인류예요. 왜 신인류냐면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운 세대. 그래서 건방지게 중학생쯤 되면 엄마가 뭐하라, 아빠가 뭐하라 이런 소리 하고 자랐던 세대예요. 그런 세대로 겪고 났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노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같은 일이 생겨요. 리모컨 작동법, 메일 보내는 법, 이런 거 아들, 손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시대. 세대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만 들어요. 자기가 알았던 세계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만 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런 말 듣고 살았다고. 근데 늙어가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여태 못 받은 복을 설마 앞으로 몇 년 내에 받겠어 싶으니까 착하게 살려는 의지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할 줄 모르면 계속 탐욕만 늘어나는 노탐, 노추가 생기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이제 파렴치가 늘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파렴치해지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스스로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나아지기 위해서 과연 인간이 나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 사람들 생각대로 정말 자신의 지적이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수준을 끊임없이 계속 고양시키는 것인가? 현대일수록, 특히 기계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현대인일수록, 그리고 물질 세계에 너무 이제 장악되어 있는 현대인일수록 이 질문, 인간이 나아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화두로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혹시 질의 한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전철을 타셔야 되는 데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 춘천에 사는 조승만입니다. 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교수님 뭐한 2번 사고 유튜브 가입을 많이 들어서 평소에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가진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도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 들어도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치관이 있고 또 가치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가치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뭐 옳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다르니까 옳은 기준이 이제 어느 건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자기가 그거를 어떤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책을 봐서 획득하는 수도 있고 또 남의 말을 듣고서 획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나의 가치관에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판정을 하느냐 그 이제 방법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뭐 유튜브 보다 보면은 판정하는 방법이 뭐 그 사람의 뭐 무슨 뭐 목적이 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순서는 또 어떻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방법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은 선물을 제안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르셨다가 무슨 달배요 말씀드렸어요. 물에 빠진 사람 또는 이제 지하철 승강장에 떨어진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말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행동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같이 빨리 들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같이 뛰어들어가서 구하려는 사람이 있고 뛰어들어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줄을 던져주든가 뭘 해서 어떻게 구해볼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벌써 좀 누구 여기 와서 사람 누구 하세요 라고 소리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아니고 멈춰 어떻게 해서 반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있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해보고 싶으면 물에 들어가서 졌다고 그걸 당해. 그래서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죠. 요즘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치관이 많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좀 존재해 왔던 건 사실은 보통 사람은 대략 3번, 4번 사이에 있어요. 아니면 2번부터 4번 사이가 보통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비난하고 저런 나쁜 놈, 못 인정한 놈 비난하고 첫 번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공동체 유지의 척경이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시기나 뭐 독재시대에 비춰보죠. 일제강점기를 비춰보죠. 맨 앞에 사람이 안중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이익도 없는데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 존경해야지. 제일 마지막 쪽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란 말이에요. 자기 동포들이 다 굶주리고 노예 취급당하고 학대당하는데 나만 잘 살자고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니들이 실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식민지가 된 건데 왜 누굴 탓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쁜 놈. 선악의 기준이 우리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3.1절에 일장기 내가는 사람이 있고 광복절에 무길기 내가는 사람도 있고 친일파는 존경하고 독립운동가는 모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대략 6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어떤 기준에 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 판단의 기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점이죠.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사고방식이라고 보니까요. 네.